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성이 다른 9살 연하의 동생이 매우 높은 지능을 타고났다는 것은 아주 이른 단계에 판명되었다. 우선 기억력이 놀랍도록 뛰어났다.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게 빨랐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정확히, 게다가 장기간 기억하는 것 같았다. 데이코가 아키토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쿠로는 자주 목격했지만 두세 번만 들으면 아키토는 그림책 내용을 한 글자,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웠다. 입으로 외우는 대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 줄줄 써내는 일도 있었다. 숫자에 관한 감성에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면이 있었다. 유치원 아동 단계에 이미 덧셈이나 뺄셈은 물론이고 곱셈과 나눗셈의 구조를 감각으로 이해했다. 유치원에서 귤을 나누어 줄 때 한 사람 몫이 몇 개인지를 순식간에 계산해냈다고 들었다. 그뿐인가? 아직 아이들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기 전부터 남은 귤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했다. 주스로 하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선생님께 제안해 입이 떡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아키토는 공간 인지 능력도 뛰어났다.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가 주렁주렁 달린 코드를 빙 돌려 감을 때 어느 정도 간격으로 감으면 전구가 균등해지는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건물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점토 입체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내기도 했다. 놀랍게도 사진에서는 안 보였던 뒤쪽 부분까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천재라고 모두가 말했다. 그런 말을 듣고 반색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야스하루도 데이코도 만족스러운 기색이었다. 이른 시기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해준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했을 게 틀림없다. 다만 야스하루는 천재는 아니야 라고 못을 박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천재란 이런 것이 아니지. 세계를 바꾸어 버릴 만한 것을 가진 게 아니라면 천재라고 할 수 없어. 아키토는 기껏해야 수재겠지. 그리고 그 정도면 돼. 라고 말을 이었다. 천재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이윽고 아키토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분명 천재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재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만큼 범용한 것도 아니었다. 사립대학 부속이었던 그 초등학교는 부유층 자녀들이 많아서 예외 없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아키토의 우수성은 두드러졌던 모양이다. 그랬던 모양이라는 것은 하쿠로 자신이 직접 아키토의 학교 성적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데이코가 숨차게 보고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노벨상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고 하셨어. 우리 아키토에게 틀림없이 그만한 재능이 있다고 장담을 하시더라니까. 데이코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키토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일 때였다.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야스하루는 웃어넘겼지만 그 얼굴 표정은 그리 싫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때 하쿠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을 것이다.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초조감 비슷한 감정이 스멀스멀 밀려들었다는 것이다. 9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질투를 한 건 아니었다. 다만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자신은 어서 이곳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무슨 냉대나 학대 같은 것을 받았던 건 아니다. 야스하루는 여전히 이런저런 장면에서 하쿠로에게 마치 남을 대하듯 예의를 차려 대접해주는 면이 있었지만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것은 서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오히려 내 핏줄도 아닌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에게
마치 친아들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이 애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하쿠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하쿠로는 고등학교도 공립을 다녔다. 진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지만 역시 부모에게 비밀로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데이코가 물었다. 하쿠로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그녀는 눈이 둥그레졌다. 수의학과? 왜 안 돼? 부르퉁하게 되물었다. 안 될 건 없지만 근데 왜 하필 수의학과야? 수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라는 건 대답이 안 되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음대에 가잖아. 그것과 똑같아. 동물을 봐주는 의사가 좋아?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도 좋은데. 수의학과도 입학하기가 그리 쉽진 않잖아. 그렇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하고 하쿠루는 데이코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의사가 될 생각은 없어. 야가미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병원은 당연히 아키토가 물려받을 거잖아.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야? 데이코는 서글픈 눈빛을 보이면서도 쓴 웃음을 입가에 떠올렸다. 어떻게든 야가미가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구나. 딱히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뿐이야. 데이코는 어깨를 떨구듯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래, 알았다. 수의학과의 응시에 무사히 합격한 대학은 가나가와 현에 있었다. 통학할 만한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나왔다. 학생 전용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서 그 중에서 방을 골랐다. 침대와 책상을 들여놓고 방석 한 장 깔고 앉으면 꽉 차버릴 만큼 좁은 방이었다. 하지만 하쿠로에게는 마침내 얻어낸 나만의 성,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는 나만의 거처였다. 처음으로 내 방 침대에 누웠던 날 밤, 오늘부터 나는 야가미 하쿠로가 아니라 데시마 하쿠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다. 공부해야 할 것이 많고 실험이며 실습, 리포트 제출에 매일매일 쫓기다 보니 놀러 다닐 여유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충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동물도 접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돌보기도 했다. 질색하던 뱀도 연구실에서 몇 마리 기르다 보니 귀엽게 여겨졌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연인도 생겼다. 아르바이트 하던 이자카야에서 알게 된 1살 연하의 여대생으로 애교가 있고 웃는 얼굴이 귀여웠다. 섹스를 갓 배운 참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둘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온종일 부둥켜 안고 뒹굴었다. 여름방학 때에는 일주일 만에 12개짜리 콘돔 한 상자가 바닥이 났다. 그녀와 결혼할지도 모르겠다고 꽤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돌연 하쿠로와의 섹스에는 이제 질렸어 라는 말과 함께 깨끗이 차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녀에게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마지막 때쯤에는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다. 마침 하쿠로가 성을 데시마로 되돌린 무렵의 일이었다. 그게 안 좋았나? 하고 도서관에서 성명학 책을 펼쳐놓고 자획을 알아봤다. 그랬더니 대길로 나왔다. 어머니 데이코는 하쿠로의 이름을 반쯤은 오기로 붙였다고 말했지만 정식으로 획수를 알아보고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게다가 이 시련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공부에 빼앗기는 시간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바쁠 때는 연구실에서 밤샘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4학년이 되고 해부 등의 실천적인 강의가 시작된 무렵 그 전화가 걸려왔다. 저녁 6시를 지난 시각이었지만 하쿠로는 아직 연구실에 남아 있었다. 전화는
야스하루에게서 온 것이었다. 1년에 한 번씩은 만났었지만 전화를 해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쿠로, 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 정말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듯한 야스하루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하쿠로의 가슴 속에 검은 안개가 뭉클뭉클 퍼져갔다. 무슨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쉰 목소리로 튀어나왔다. 데이코가, 자네 어머니가 사망했어.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일순 캄캄해졌다. 청각도 마비된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 귀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목소리였다. 사고가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왜, 어떡해요? 라고 묻고 있었다. 사고야. 욕실에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욕조에. 그래서 익사라고 얘기하고 있어. 욕실? 어째서요? 왜 그걸 못 막았어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야스하루를 비난하듯이 소리쳤다. 그게 우리 집 욕실이 아니야. 우리 집 욕실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어딘데요? 고이즈미 집이야.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고이즈미라면 어머니 데이코의 본가, 즉 외할머니가 살던 동네였다. 밤늦게 하쿠로가 달려간 곳은 야가미 저택 근처의 장례식장이었다. 이미 데이코의 유체가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임시 빈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례식장의 다다미 방에서 하쿠로는 곱게 흰 수의가 입혀진 어머니를 대면했다. 죽은 사람에 대해 몰라보게 변해버린 모습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일이 많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다. 온화한 표정으로 잠자는 듯한 얼굴이어서 금세라도 눈을 뜰 것 같았다. 빈소에는 야스하루와 아키토 그리고 준코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데이코가 눕혀진 이불 주위에 모두 둘러앉았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요즘 갑자기 고이즈미 쪽 집에 자꾸 신경을 쓰더니 어제도 잠깐 짐 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나갔어. 늦어지면 자고 올 거라고는 했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으니 나도 슬슬 걱정이 됐지. 준코 씨에게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라고 부탁했어. 그랬더니만 욕실에서 야스하루는 고통스러운 듯 사정을 설명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준코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왼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 엄마 짐은 있는데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세면실 쪽으로 가봤더니 옷바구니에 네 엄마 옷이 있고 욕실 전기가 켜졌잖니.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욕조에 검은 것이 떠 있는 거야. 흠칫해서 다시 보니 머리칼이었어. 데이코는 엎드린 자세로 욕조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준코는 급히 머리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고 핏기가 전혀 없었다.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우선 119로 전화를 했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야스하루 씨에게도 연락을 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 아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침착한 편이었죠. 야스하루가 말했다.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하쿠로가 준코에게 물었다. 점심때쯤? 아직 12시가 안 됐었나? 그 시간에? 하쿠로는 야스하루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근데 왜 저한테 좀 더 빨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 그건... 야스하루가 입을 열었을 때 옆에서 준코가 끼어들었다. 하쿠로, 그건 사정이 좀 있었다. 구급차가 왔는데 구급대원이 언니를 살펴보더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 병원으로는 모실 수가 없다. 그보다 이건 변사에 해당하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 뒤에 경찰이 여러 명 나와서 집안 곳곳을 조사했어. 그러고는 언니 유체를 경찰서로 실어가 버렸지 뭐니. 변사.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 야스하루가 뒤를 이었다.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했고 그것이 명백한 병사가 아닌 한 통상 변사로 다루게 되어 있지. 경찰이
유체와 현장을 조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가 고이즈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경찰관이 남아있다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 노골적으로 내 알리바이까지 캐묻더구나. 그쪽은 그게 업무겠지만 나로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 나한테도 꾸치꾸치 묻더라고.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묻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사루는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사해봤지만 별게 없어서 결국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어. 경찰의 설명으로는 욕조 안에서 발이 미끄러져 후두부를 찢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고 그대로 물에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준코 씨의 말에 의하면 현관 자물쇠는 잠겨 있었다고 하고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어. 실내에는 어지럽혀진 흔적도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없었고 결국 사건성은 없다는 얘기야. 부검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해서 저녁 나절에 유체를 다시 보내줬어. 그러다 보니 하쿠로에게 연락하는 게 늦어져 버렸지. 불만도 있겠지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석연치 않은 얘기였지만 이론을 제기할 여지도 찾지 못한 채 하쿠로는 혼잣말처럼 네, 그렇습니까? 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 뒤에 준코는 자택으로 돌아갔다. 야스하루도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고 하쿠로는 아키토와 둘이 임시 빈소를 지켰다. 샤워를 하고 데이코가 안치된 방에 가보니 아키토가 베갯머리에 앉아서 어머니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 얼굴에 뭔가 묻었어? 하쿠로가 물었다. 아니, 화장하는 방법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엄마는 눈썹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다시 그려주든지. 아니, 라면서 아키토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더 좋아. 아주 잘 어울려. 더 젊어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그리라고 알려줄걸. 아키토는 피식 웃으며 하쿠루를 올려다보았다. 형, 오랜만이네. 그렇지. 대학은 어때? 그럭저럭 이라고 대답하면서 하쿠루는 아키토 옆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너야말로 어때? 중학생활 즐기고 있어? 아키토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글쎄, 라고 성씨가 다른 동생은 고개를 갸웃했다.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자극은 없어. 반 친구들도 다 거기서 거기고 다른 데서 들어온 친구도 의외로 별다른 게 없어. 별다른 게 없다니 그거 공부 얘기냐? 공부도 스포츠도 또 예술적 감각도. 그렇게 말하며 아키토는 하쿠로 쪽을 향했다. 나도 형처럼 공립학교에 가는 게 더 나았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같이 바보라고 어이없어 할 텐데. 바보는 개성이야. 범용한 것보다 훨씬 나아. 어른스럽게 하는 말을 듣고 하쿠로는 아키토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한참 못 본 사이에 턱이 가늘어져 있었다. 윤곽이 또렷한 생김새는 아니지만 코가 높고 길쭉한 눈과 눈썹의 배치가 절묘했다. 누가 보더라도 망설임 없이 미소년의 범주에 넣을 것이다. 너 동아리는 가입했어? 운동부라든가. 테니스와 계산기 과학부. 뭐? 테니스부는 알겠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계산기 과학부. 아키토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주었다. 계산기의 과학이야. 내가 만들었어. 명칭을 컴퓨터 과학부로 할까 하고 망설였는데 아니한 생각으로 몰려드는 애들에게는 문턱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자로 지었어.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는데? 아키토는 턱을 당기고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다. 설명은 해줄 수 있는데 형 듣고 싶어? 아, 관두자. 아키토가 컴퓨터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면서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독학으로 습득했다는 것도.
의사가 되는데 컴퓨터는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키토는 놀란 듯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형,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는 거야? 그 반대야. 컴퓨터가 발달하면 대부분의 의사는 머지않아 필요 없게 돼. 의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봐. 문진표와 다양한 검사 결과를 통해 병명을 추측하고 약을 처방한다. 그냥 그것뿐이잖아.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의사의 무기지만 전 세계의 모든 질병 사례를 기억한다는 건 한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컴퓨터라면 불가능하지 않아. 중학교 1학년의 의견에 하쿠로는 할 말을 잃었다. 반론이 생각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납득했던 것이다. 수의사도 필요 없게 된다는 얘기네. 글쎄, 그건 어떨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당분간은 인간이 진료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 그래서 라고 아키토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의사는 안 될 거야. 뭐? 병원은 어떻게 하고? 나야 모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나는 관계 없으니까. 애초에 난 야가미가 사람도 아니야.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완전히 연결고리가 사라졌다. 데이코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한참이나 둘 다 말이 없었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냉랭하게 느껴진 것은 유체 아래 깔아둔 드라이 아이스의 존재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을까? 열쇠 같은 건 아키토가 불쑥 말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어? 하고 하쿠로는 성이 다른 동생을 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현관 열쇠 말이야. 고이즈미 외갓집에. 여벌 열쇠 같은 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언뜻 알아듣지 못했지만 허공을 응시하는 아키토의 눈빛으로 하쿠로는 그 말의 진의를 깨달았다. 사고가 아니라고? 고이즈미 외갓집 현관문에는 도어 체인이 달려있었어. 엄마는 항상 조심성이 강한 사람이야. 문단속을 하면서 체인을 안 걸었을 리가 없어. 아키토,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어? 알지 물론. 아키토는 문득 얼굴에 긴장을 풀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작은 의문이야. 누구라도, 우리 엄마라도 깜빡하는 일이 있겠지. 어쩌다 체인을 걸지 않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뭐 그냥 그것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그냥 그것뿐인지도 라고 아키토는 어머니의 유체를 골똘히 바라보며 되풀이했다. 출발하고 1시간여가 지났다. 하쿠로가 운전하는 국산 SUV는 간선도로를 벗어나 옆길로 들어섰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주택가여서 민가가 이어진 가운데 간간히 호화 주택들이 눈에 띄었다. 좁은 길이 갑작스레 널찍해졌다. 오른편에 초등학교가 보이고 왼편으로는 회색 건물이 서 있었다. 6층 건물이고 분명 지하는 2층까지 있을 터였다. 하쿠로는 속도를 늦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이곳이 맞는가? 하는 불안감이 머리를 스쳤다. 그의 기억 속에서는 훨씬 더 크고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면 현관 위에는 분명하게 야가미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진짜 오랜만이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하쿠로는 말했다. 이 병원 중학교 때 와보고 지금 처음이에요. 그때는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하쿠로는 결국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말았다. 그 이후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에는 영 믿음이 가지 않았다.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차를 세운 뒤 병원 현관으로 향했다. 자동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지만 줄줄이 놓인 철제 의자에 사람이 몇몇 띄엄띄엄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것 또한 하쿠로의 기억과는 달랐다.
그리 여러 번 드나든 건 아니지만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대기 시간이 짧아서 환자한테는 좋겠는데요. 옆에서 가이드가 말했다. 한산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리라. 하쿠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별 수 없이 접수 카운터로 갔다.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사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하쿠로는 말을 건넸다. 안내 데스크는 어딥니까? 중년 여성이 얼굴을 들었다. 안경알이 번쩍였다. 네? 뭐라고요? 무뚝뚝하게 되물었다. 안내 데스크를 찾고 있는데요. 아, 하고 따분하다는 듯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없어졌어요. 누구 병문안 오셨어요? 네, 야가미 야스하루 씨. 하쿠로의 말에 여자의 안경이 다시 번뜩인 것처럼 보였다. 아, 하고 묘한 맞장구를 쳤다. 그럼 6층으로 올라가서 간호사 대기실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하쿠로의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가이드를 흘끔흘끔 살펴보는 모양이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그 자리를 떠났다. 이 병원 직원들 느낌이 별로네요. 걸음을 옮기면서 가이드가 말했다. 동감이에요. 원장님 병문안을 왔다는데도 무뚝뚝하게 굴고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위화감은 6층 간호사 대기실에서 다시 맛보게 되었다. 야스하루의 병실을 문의하자 젊은 간호사는 야가미 씨라면 605호실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호기심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시선을 던진 것이다. 하쿠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병실로 향했다. 605호실은 복도 막다른 곳에 있었다. 노크를 하자 곧바로 네 하는 대답이 들려왔다. 낮은 톤이지만 여자 목소리였다. 이어서 안쪽에서 문이 열리고 보라색 카디건을 걸친 자그마한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한 백발인데다 나이에 걸맞게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졌지만 등이 꼿꼿한 자세에서 강단이 느껴졌다. 야스하루의 여동생 나미에였다. 그녀는 하쿠루를 올려다보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쿠루는 머리를 숙였다. 언제 보고 못 봤지? 어머니 7주기 때예요. 아, 하고 나미에는 무표정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때는 이래저래 감사했습니다. 나야 뭐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나미에는 가이드를 흘끔 쳐다보고 다시 하쿠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어제 준코 씨한테서 연락받았어. 네가 병문안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놀랐다. 야가미가와는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데이코 씨의 7주기 때 네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물론입니다. 데시마가를 대표해서 참석했다 라고 했었죠. 맞아. 그래서 오라버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도 너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 오라버니 본인도 알릴 거 없다고 했었고. 연락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어요. 이렇게 병문안을 해도 될지 저도 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서 찾아뵙기가 좀 난감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쿠루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개합니다. 아키토의 아내예요. 네, 가에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함께 드세요. 가에데가 얌전히 인사한 뒤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나미에는 인사차 내보이는 웃음도 없이 가에데를 빤히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종이 가방에는 손도 내밀지 않은 채 획 등을 돌렸다.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가에데와 함께 나미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앞에 싱크대와 옷장이 놓인 공간이 있었다. 나미에가 그 안쪽에 있는 문을 열었다. 갑작스럽게 눈에 띄어든 것은 대형 액정 텔레비전, 그리고 그 앞에 침대,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미에는 침대로 다가가 냉랭한 표정으로 이불 위쪽을 들여다보았다. 오라버니 라고 작은 소리로 불러보더니 하쿠로와 가에데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주무신다. 하쿠로는 머뭇머뭇 걸음을 뗐다. 침대에 누운 야스하루의 얼굴이 보였다. 피부는 회색빛이 감돌고 마치 딴 사람처럼 바짝 여위었지만 특징 있는 매부리코는 야스하루의 것임이 틀림없었다. 몸에는 링거줄 이외에도 이런저런 튜브가 연결되었다.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하는 장치도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야스하루는 온화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는 일도 있습니까? 하쿠로가 나미에에게 물었다.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금방 또 잠이 들어. 깨어있는 건 길어야 30분쯤이야. 나미에는 옆에 테이블가에 놓인 의자 하나를 당겨 앉았다. 너희도 앉지. 오라버니 한참 동안 안 깨어날 테니까. 하쿠로보다 먼저 가에데가 네 라고 대답하고 의자를 당겼다. 나미에의 맞은편 자리였다. 이거 어디에 둘까요?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네모난 포장 상자를 꺼내며 물었다. 도라야라고 적혀있네. 그거 혹시... 네, 도라야 과자점의 명물 양갱이에요. 힘차게 대답하는 가에데와는 대조적으로 나미에는 지겹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다들 노인네는 의뢰 단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봐. 건강 때문에 당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가에데가 과자 상자를 걷어들이려고 했다. 됐어, 주고 가. 누군간 먹겠지. 날카롭게 내뱉은 뒤에 그나저나 라고 나미에는 가에데의 얼굴을 보았다. 아키토는 언제 귀국한다니?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도 돌아오지를 않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해요.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 중이라서 아무래도 시애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아키토 씨 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하고 나미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키토도 참 그렇다. 아무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결혼했다고 제 철을 들여보내고 아주 작전이 교묘하구나. 어지간히도 우리가 싫었던 모양이네. 싫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때문에. 나미에는 손을 저으며 가에데의 말을 가로막고 그래서 결혼은 언제 했니? 라고 물었다. 작년 연말에요. 호적은? 미처 못 올렸어요. 아직 호적에 안 올렸어요? 하쿠로가 자리에 앉으며 가에데에게 물었다. 그 얘기는 나한테 안 했잖아요.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결혼했다는 것은 즉 호적에 올렸다는 건데. 일본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호적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일본이야. 옆에서 나미에가 밋밋한 어조로 말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면 정식 며느리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게 마련이다. 아키토 씨가 귀국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집안 간에 다툼이 많은데 외아들에게 호적에도 안 올린 처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공연히 더 복잡해져. 그 말에 하쿠로는 저도 모르게 반응했다. 집안 간의 다툼이라니요? 나미에가 흘끗 노려보았다. 너는 야가미가와 인연을 끊은 거 아니었니? 아 참 그렇죠. 죄송합니다. 생판 타인이 쓸데없는 참견을 했네요. 하쿠로는 머리를 긁적이며 침대로 시선을 옮겼다. 그래도 병문안을 왔으니 환자의 병세에 대해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요. 어떤 상태십니까?
방금 말했듯이 자다 깨다 하는 상태야.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도 못하고 있어. 그때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지. 담당 의사는 언제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셨어. 나미에는 담담하게 말했다. 간호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쿠루는 손바닥을 그녀에게로 향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미에가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너는 끝끝내 나를 고모님이라고 불러주질 않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난처한 모양이네. 그렇지?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하쿠루가 겸연쩍은 얼굴로 목을 움츠리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간에 나이도 지긋한 성인이 됐으니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아. 혹시 내 이름도 잊어버린 건 아니지? 설마요. 라고 말하고 하쿠로는 헛기침을 하고는 뺨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간호를 하시는 분은 나미에 씨 뿐입니까? 응, 이라고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라버니가 건강하던 시절에 갖가지로 도움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요즘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질 않아. 세상 참 매정하지. 어떻게 응해야 좋을지 몰라서 네. 라고 맞장구를 쳐두었다. 세 사람이 침묵에 잠겼을 때 마침 침대에서 희미하게 이불이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미애가 목을 길게 빼고 들여다보더니 깨어난 모양이네.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쿠로도 따라 일어나 침대로 향했다. 가에데도 옆으로 다가왔다. 오라버니 알아보시겠어요? 하쿠로가 병문안을 왔네요. 하쿠로 알죠? 나미애가 목소리 톤을 높여 야사루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야사루의 눈꺼풀이 가늘게 열렸다. 그대로 아주 조금 얼굴 근육을 움직였다. 거의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그 눈은 분명하게 하쿠로의 모습을 포착한 것 같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하쿠로라고 했다는 것은 입모양으로 알았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쿠로는 머리를 숙였다. 야사루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을 보고 일단은 반가워해준 게 아닌가 하고 하쿠로는 해석했다. 아마도 표정 근육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진 것이리라.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의 심정을 표현하려 하고 있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나미애가 다시 야사루의 귓가에 대고 목소리를 올렸다. 하쿠루가 아키토의 철을 데려왔네요. 아키토가 결혼을 했대요. 다시 야사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고는 검은 눈이 뭔가를 찾는 듯이 흔들렸다. 여기 이 사람이에요. 하쿠루는 침대에서 조금 물러서고 대신 가에데를 앞으로 슬쩍 밀어주었다. 다음 순간 가에데가 무너지듯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야사루 쪽으로는 목을 길게 빼는가 싶더니 아버님 하고 소리쳤다. 가에데라고 합니다. 감동이에요. 아키토 씨 아버님을 이렇게 뵙다니요. 마치 연극 같은 그 대사에 하쿠로는 흠칫했다. 동시에 나미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도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바로 동요의 빛을 지우고 야스하루에게 말을 건넸다. 오라버니 다행이네요. 이제 여한이 없으시죠? 야스하루의 입이 움직였다. 하지만 역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미에가 자신의 귀를 그 입가에 바짝 댔다. 응? 뭐라고 하셨어요? 야사루가 뭔가 말을 한 것 같았다. 나미에의 미간주름이 한층 깊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하쿠로 섹시가 아니라 아키토 섹시라니까. 아키토가 결혼했대요. 하쿠로는 아직 혼자고. 오라버니 알아들어요? 하지만 야사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나미에의 말을 이해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었다.
일단 의식은 또렷할 거라고 담당 의사가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따금 이상해질 때가 있더구나. 나미애는 야사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치매에 걸린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푹 자는 게 그나마 나는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깨어났을 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진짜 감동했어요. 가에데의 말투는 여전히 상기된 채였다. 저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제가 고모님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날마다 오겠습니다. 뭐든 말씀만 해주세요. 너무도 힘찬 기세에 철벽 같은 나미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야 고마운 말이지만. 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럼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가에데의 말에 야사루의 입술이 미묘하게 모양새를 바꾸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가에데는 야사루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댔지만 알아듣지 못한 기색이었다. 잠깐 자리 좀 바꿔주겠니? 나미애가 두 사람 사이로 들어가 야사루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오라버니,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응? 뭐라고요?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오빠의 말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나미애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히며 야사루에게서 물러섰다. 하쿠루에게 할 말이 있다네. 네? 저한테요? 그런가 봐.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만 우선 드러나 좀 봐라. 하쿠로는 당황하면서 침대로 바짝 다가갔다. 조금 전에 가에데가 한 것처럼 바닥에 두 무릎을 짚고 야사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서 하쿠루예요 라고 말해보았다. 야사루가 천천히 얼굴을 하쿠루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때까지 반쯤 감겨있던 눈꺼풀을 또렷하게 떴다. 표정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 얼굴에서는 뚜렷한 의지가 느껴졌다. 아키토에게 라고 야스하루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있고 분명하게 들렸다. 아키토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잘못 들었다고 하기에는 그 말투는 너무도 또렷했다. 하쿠로는 나미에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녀도 뜻밖이라는 듯 눈이 둥그레져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뭘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하쿠로가 물었다. 하지만 야스하루는 반응이 없었다. 그대로 맥없이 눈이 감겼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져들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그건. 하쿠로는 나미에에게 물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니? 아키토는 야가미가의 후계자니까 오라버니가 세상 뜨고 나면 이래저래 책임질 일도 많아지겠지. 그걸 무리하게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왜 굳이 저한테? 아키토와 거의 만나지도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글쎄, 낸들 알겠니? 나미애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병 때문에 약간 정신 착란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아키토 씨를 도와주실 분은 아주버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에데 씨는 우리 형제에 대해 알지 못하잖아요. 야사루 씨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알 수 있게 노력해야죠. 간호를 도와드리는 한편 아버님과 긴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고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가에데는 내일부터 정말로 간호를 하러 올 생각인 모양이었다. 마음은 고맙다만 그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요? 아까도 말했잖니.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면 정식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도 나올 게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개를 안 할 수도 없고. 나미애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뭔가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이드 쪽을 보았다. 아예
이참에 친족 모임에 참석하는 게 어떻겠니? 친족 모임이요? 야가미가의 앞으로에 대한 일을 가까운 시일 내에 상의하기로 했다. 지금이야 비록 이런 꼴이지만 그래도 천하의 야가미가인데 주인이 세상 뜨자마자 허둥거리는 꼴을 보여서야 사람들에게 체면이 안 서지. 와, 너무 좋죠. 그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실 거예요? 가이드는 가슴 앞에 손을 맞잡고 눈을 반짝였다. 친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보통 여자들은 그리 내켜하지 않을 텐데 가이드의 감성은 보통 사람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양이다. 내켜하지 않기는커녕 언제예요? 저는 언제라도 괜찮은데 라고 재촉까지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자세한 일시가 정해지면 연락하마. 와, 좋아라.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렇죠. 기대가 되죠. 가에데가 하쿠로에게 동의를 청해왔다. 나는 관계가 없어요. 구계자라서. 아니, 라고 나미에가 말했다. 아키토가 국내에 없다니 그 대신 하쿠로가 참석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왜요? 그 모임에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거다. 그러시다면 더군다나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야가미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입장이 아니라서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는 오라버니의 직계 후손인 아키토가 참석을 못해. 그렇다면 누군가는 대리를 맡을 필요가 있겠지.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하쿠로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적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가이드 씨가 아직 호적상의 처가 아닌 이상 친족들을 납득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네, 부탁드려요, 아주버님. 꼭 참석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좀 빼주세요. 다들 제 얼굴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텐데. 그게 그렇지를 않아. 나미애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다. 유산 중에는 데이코 씨 유품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니? 하쿠로는 일순 말문이 막혔지만 이윽고 입을 열었다. 이를테면 어떤 유품입니까? 글쎄다, 그건 모르겠어. 우리도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미애가 결론을 재촉했다. 아주버님 하고 가에데가 매달리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하쿠루는 한숨을 내쉬고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나미애에게 건넸다. 일정이 정해지면 여기로 연락해주세요. 병문안만 함께 해주려고 했는데 일이 귀찮게 됐네. 차를 출발시키자마자 하쿠루는 투덜거렸다. 하지만 아주버님도 어머니 유품이 어떻게 될지 마음에 걸리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 별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얘기가 나왔겠죠. 아, 그렇군. 역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하쿠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미에 씨에게 말해서 처리해야겠어요. 유턴하려고 핸들을 꺾으려는데 아, 잠깐만요. 라면서 가에데가 손목을 움켜잡았다. 의외로 힘이 세서 우선 그것에 놀랐다. 왜 이래요? 아주버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제가 곤란하다니까요. 가에데 씨라면 괜찮아요. 아키토 씨의 아내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 아키토 씨가 이대로 발견이 안 된다면 어쩌죠? 그래도 되나요? 피가 섞인 단 한 명의 가족인데. 가에데는 손목을 한층 더 세게 움켜쥐었다. 하쿠로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요, 라고 가에데가 말했다. 아키토 씨의 실종과 야가미가는 분명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가미가 사람이 아키토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에데에 약간 갈색빛이 도는 홍채가 반짝였다. 야가미가의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종 상태가 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누군가에게 감금당했다든가?
그런 거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감금이 그나마 낫다니 그러니까 하쿠로가 말을 이으려는 참에 하고 가에데가 파한대소했다. 아이, 그런 심각한 얼굴은 하지 마시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의 손목을 놓아주고 이어서 힘껏 어깨를 탁 쳤다. 이것도 상당한 힘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어깨가 아팠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무튼 아주버님은 꼭 함께 가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곤란해요. 사나이가 한 번 한 말을 철회하면 안 되죠. 아셨죠? 하쿠로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얻어맞은 어깨를 비볐다. 유턴할 마음은 사라졌다. 가에데의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메모를 남겼다는 것 때문에 하쿠로는 아키토의 실종이 그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계기가 혹시 그런 것이었다고 해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목을 잡혔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가에데는 내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가미가를 탐색해봐야 한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친족 모임에 참석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아주버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쿠로의 눈치를 살피며 가에데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가에데 씨의 집이랄까, 아키토의 맨션이랄까, 거기는 미나토구의 어디쯤이죠? 웬만하면 이 차로 태워다 줄 테니까. 정말요? 감사해요. 가에데가 알려준 자세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아키토의 맨션은 아오야마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었다. 복잡하게 굽어든 길이 내다보이는 6층 건물이었다. 화려한 장식은 애써 절제한 게 아주 고급스럽고 운치 있는 분위기였다. 주위에도 비슷한 건물들이 많았다. 바로 옆에는 어느 나라인가의 대사관이 있었다. 아키토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집 크기는 어떻게 되죠? 방 하나에 거실과 주방이 딸려 있으니까 원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나하고 똑같네. 뭐 혼자 살기에는 그거면 충분하죠. 궁금하면 한번 올라가실래요? 제가 커피 대접할게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죠, 기꺼이. 귀국한 뒤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서 엉망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사양 말고 호의를 받아들여야겠네. 시애틀로 떠나기 전에 주차장을 예약해서 차는 근처 무인 주차장에 세워놓고 둘이 걸어서 맨션까지 다시 돌아왔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내심 깜짝 놀랐다. 자동문 너머에 카운터가 있고 여성 관리인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공손히 인사를 건넨 것이다.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에 하쿠로가 물어보았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가에데는 6층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문의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원룸이라지만 10만이나 20만 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쿠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요스의 맨션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50제곱미터 넓이밖에 안 되는데도 임대료가 15만 엔이 넘는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다. 가에데의 뒤를 따라 복도로 들어갔다. 벽지의 질감도 벽의 질감도 줄줄이 이어진 각호 현관문의 분위기도 중후해서 마치 호텔 안을 걷는 느낌이었다. 이윽고 가에데는 한 곳에 멈춰서더니 가방에서 꺼낸 열쇠로 이중 잠금을 해제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연 순간 자동으로 불이 켜졌다. 들어오세요. 라는 말에 하쿠로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우선 놀란 것은 현관의 넓이였다. 자전거는 물론이고 오토바이쯤은 넉넉히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한 공간인데도 평소에 신고 다니는 스니커와 비치 샌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있을 뿐이었다. 마주하고 오른편이 입구였다. 하지만 정면으로도 문이 있었다.
저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아, 거기는 워크인 클로짓이에요. 가이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워크인? 잠깐 구경 좀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세요. 문을 열자 이곳도 자동적으로 불이 켜졌다. 불쑥 눈에 띄어든 것은 골프 캐디백,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스노우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좀 더 안을 둘러보던 하쿠로는 입이 떡 벌어졌다. 벽에 설치된 선반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구두가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었다. 바로 옆에 가죽 구두를 손에 들고 보니 명품 브랜드에 별 관심이 없는 하쿠로도 잘 아는 이름이 깔창에 찍혀 있었다. 구두를 제자리에 넣고 문을 닫고 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거기 지저분하고 비좁죠.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아키토 씨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가에데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쿠로는 할 말을 잃었다. 이 현관과 워크인 클로즈만 해도 자신이 대학생 때 살던 자취방보다 더 넓었다. 자, 들어오세요. 가에데가 슬리퍼를 반듯하게 맞춰서 내주었다. 현관부터 이 정도라면 그 다음은 충분히 짐작할 만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거실 겸 주방의 크기만 좋기 50제곱미터는 될 것이다. 거대한 스크린 디스플레이 앞에는 호화로운 가죽 소파 세트가 놓였고 본격적인 음향기기가 적절히 배치되었다. 벽 전면에 설치된 장식장에는 책과 CD, 그리고 DVD와 같은 물건들로 빽빽이 채워져 있었다. 대리석 식탁은 아마 8명쯤은 너끈히 앉을 정도의 크기일 텐데도 이 공간에서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디든 편한 곳에 앉으세요. 가에데가 권했지만 너무 넓어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바로 옆에 전동 마사지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 내려올게요. 아, 그리고 임대료도 알아봐야겠네. 아니요, 임대료는 됐어요. 왜요? 금세 알아볼 수 있는데. 됐어요. 고마워요. 안 듣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 모처럼 앉은 김에 마사지 의자의 전원을 켜봤다. 음성 안내에 따라 버튼 몇 개를 대충 눌렀더니 기계가 움직였다. 하지만 주물러주는 허리나 목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이상하다 싶어서 표시 패널을 보니 내 취향 설정 사용자 1이라고 떠 있었다. 아무래도 아키토의 몸에 설정을 맞춰둔 모양이었다. 하쿠로 자신의 몸에 맞게 스위치를 조정하자 역시 착 감겨왔다. 그 바람에 현재 아키토가 자신보다 약간 키가 크다는 게 밝혀졌다. 녀석이 어느새 나보다도 커버렸을까. 데이코가 사망할 당시에는 틀림없이 하쿠로의 키가 훨씬 더 컸다. 마사지를 받는 쾌감에 젖어 새삼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나저나 정말로 넓은 공간이다. 혼자 살았다면서 대체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한가. 선반에 진열된 CD로 눈길이 갔다. 모차르트와 바흐 같은 클래식이 줄줄이 이어졌다. 아키토가 태어나면서 집안에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흘렀던 것이 생각났다. 제대로 된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면 귀가 단련되지 않는다라는 야사루의 의견에 따라 그 방침이 옳았던 모양이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이렇게 넓은 집을 선택한 것도 그런 다양한 제왕학 덕분일 것이라고 이해했다. 아키토에게는 특별한 일이라는 의식도 없었을 게 틀림없다. 왜 이렇게 넓은 집을 선택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도 집이란 원래 이런 것 아니냐고 대답할 것이다. 그윽한 커피향과 함께 주방에서 가에데가 나타났다. 양손으로 든 쟁반에는 하얀 커피잔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브이네그 하얀 티셔츠에 파란 바지 차림이었다. 머리에는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다. 가에데는 소파 앞 센터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고 하쿠로 쪽을 보았다.
커피 그쪽으로 가져갈까요? 아니요, 내가 가져. 하쿠로가 소파에 앉아 가에데가 잔을 얹은 받침 접시를 그 앞에 차려주었다.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던 일이어서 하쿠로는 내심 당황하며 이유도 없이 머리를 긁적였다. 우유와 설탕은 안 넣어도 돼요. 하쿠로는 잔을 끌어당기며 무심코 가에데의 손에 시선을 던졌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결혼 반지 특이하네요. 이거요? 네, 그렇죠. 가에데는 마침 잘 말해줬다는 듯이 왼손을 쓱 내밀었다. 뉴욕 보석점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그녀의 약지를 휘감은 것은 은빛 뱀이었다. 스네이크 링이라는 바로 그것이다. 눈 부분이 붉은 건 루비를 끼워 넣었기 때문일 것이다. 뱀은 재수 좋은 동물이라면서 아키토 씨가 그 사람 반지는 눈 부분이 사파이어예요. 아, 그래요?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 중에도 결혼 반지를 낀 여자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주의 깊게 본 적이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약지의 스네이크 링을 보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이고 게다가 동생 아키토의 아내라고 새삼 인식하는 자신을 깨닫고 하쿠로는 당황스러웠다. 뱀이 어떤 식으로 교미하는지 알아요? 그의 물음에 가에드는 눈을 깜빡였다. 글쎄요. 합체한 채 며칠 동안 뒤엉켜 있어요. 동물 중에 가장 열정적인 짝짓기를 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우와, 그렇게 받아들인 수컷의 정자는 암컷의 체내에서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살아있다는군요. 그래요? 가에드는 자신의 왼손을 찬찬히 들여다본 뒤에 하쿠로 쪽을 향했다. 그 눈에는 요요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점점 더 이 반지가 좋아지네요. 네, 행복한 신혼이라서 참 보기 좋네요. 하쿠로는 헛기침을 하고 반지에서 시선을 돌려 커피잔을 입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선반에 올려둔 사진 액자로 시선을 향했다. 그중 몇 장은 아키토와 가에데의 투샷이었다. 어딘가의 공원, 레스토랑인 듯한 가게 안, 사찰, 배경은 다양했다. 사진 액자 하나를 보고 흠칫했다. 그곳에 찍힌 것은 집 한 채였다. 하지만 하쿠로에게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가가 그 액자를 손에 들었다. 역시 반가운 풍경인 모양이죠. 가에데가 물었다. 약간은 하쿠로가 말했다. 하지만 괴로운 추억도 있어요. 이 집만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서요. 그 사진은 고이즈미의 외가를 찍은 것이었다. 어머니 데이코가 욕실에서 사고로 사망한 집이다. 아키토 녀석, 왜 이런 사진을 장식해뒀지? 녀석에게도 결코 좋은 추억은 아닐 텐데. 그렇게 말하며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을 때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상하다 싶어 가볍게 흔들어 보니 희미하게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왜요? 아니, 안에 사진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군요. 하쿠로는 액자를 뒤집어 뒷면의 판을 빼냈다. 그러자 뭔가가 발밑에 툭 떨어졌다. 열쇠였다. 아무래도 뒷면의 판에 테이프로 붙여둔 모양이었다. 집어든 열쇠를 하쿠로는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집 열쇠예요? 가에데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가 이런 열쇠를 갖고 있었던 게 생각나네요. 하쿠로는 다시 외갓집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근데 왜 이 열쇠를? 여벌 열쇠 같은 건 간단히 만들 수 있어. 데이코의 빈소에서 아키토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중학교 1학년이던 성이 다른 동생의 목소리. 그 집은 어떻게 됐나요? 벌써 오래전에 처분했어요. 하긴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 나는 한 번도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죠. 외갓집 관리는 내내 어머니가 해오셨기 때문에 야사루 씨가 그 집을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낡아빠진 집 관리할 일손도 없고 결국에는 철거한 모양이에요. 나한테는 공터가 된 사진만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어떻게 했는지 하쿠로는 기억나지 않았다. 얼핏 들여다보고는 금세 내다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쿠로는 열쇠를 제자리에 놓고 사진 액자를 선반에 올려놓았다. 다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디스크 케이스였다. 열린 상태로 선반에 나와 있었다. 안은 텅 비었다. 케이스는 그저 평범한 것이고 커버는 달려있지 않았다. DVD인가? 하쿠로는 케이스를 손에 들고서 중얼거렸다. 아니요, CD예요. 이 집에 돌아온 날 아키토 씨가 꺼내서 들었어요. 가에데는 어디선가 들고 온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벽 쪽에 오디오 전원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스피커도 최고급인지 음질이 좋았다. 교양 악단이 아니라 아무래도 신시사이저에 의한 연주 같았다. 하쿠루가 알지 못하는 전혀 들어본 적조차 없는 곡이었다. 무척 신비한 느낌의 소리였다.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복잡한 선율이 미묘하게 어우러진 것 같았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자 마음이 스르륵 빨려드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클래식 신시사이저로 연주한 건가요? 눈을 뜨고 하쿠로는 말해보았다. 이건 클래식이 아니에요. 환자가 만든 곡이라던데요. 환자요? 정확하게는 예전의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의 환자래요. 아키토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스하루 씨의 환자? 그쪽의 전문은 신경과였던 것 같은데. 이 곡을 만든 사람 서번트 증후군이었대요. 서번트 증후군? 아, 그래서 야스하루 씨의 환자였구나. 자폐증 환자 중에는 언어나 대인관계 같은 능력에는 뚜렷한 장애를 가진 반면 지적 분야나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서번트 증후군이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공을 연기해 화제가 되었던 영화 레인맨으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병이다. 서번트 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아버님의 평생의 과제였나 봐요. 이 환자는 음악에 관해 특별한 재능을 발휘했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서 꽃을 피운 사람도 많았다는군요. 특히 그림 쪽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아버님이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취미와 실익을 겸해서요. 그랬었나? 난 그런 건 전혀 몰랐네. 아키토 씨에 의하면 가에데가 진지한 눈빛을 하쿠로에게 던졌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알게 된 계기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것 때문이라뇨? 하쿠로는 가에데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이 어느 화랑에서 그림 한 장을 보신 거예요. 가에데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그림을 보고 직감했던 거죠. 이걸 그린 화가는 서번트 증후군이 아닌가, 혹은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화상에게 문의해서 화가에 대해 알아봤대요. 그림을 그린 사람을 만나보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했었다.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화가의 미망인은 만날 수 있었죠. 그게 두 분의 첫 만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는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실 거예요. 아키토 씨도 성인이 된 뒤에야 아버님에게서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데이코와 야스하루의 첫 만남. 돌이켜보니 그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것 자체에도 순수하게 놀랐지만 그런 걸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아버지는 평범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었다니 전혀 실감이 안 나는군요. 뚜렷하게 단정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 경향이 있어도 제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 아버님에게도 그분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이점은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면에서는 큰 수확이 있었죠.
나중에 아내가 될 여자분을 만났으니까요. 전 남편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는 건가? 하쿠로는 팔짱을 꼈다. 그 남편의 아들로서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얘기네요. 하지만 그 만남이 없었다면 아키토 씨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가에데는 도전하는 듯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저로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하쿠로는 그 눈빛에 압도되었다. 그건 그렇겠다. 하고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현상을 마친 X선 사진을 투영기에 비춰보고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대로였다. 의자를 빙 돌려 보호자 쪽으로 향했다. 오늘 5번째 보호자는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20대 중반의 여자였다. 눈 크기를 강조한 듯한 화장이 상당히 요염했다. 가죽 재킷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가슴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진품일 터였다. 까르띠에 반지도 이미테이션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미니스커트 아래 긴 다리 끝의 발톱은 컬러풀한 페디큐어로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소중한 듯 품에 안은 것은 피그미 마모셋, 세계 최소급의 원숭이다. 원숭이가 병원에 왔을 때 하쿠로가 가장 조심하는 것은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리거나 핥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지만 그보다는 어떤 병을 안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더 큰 이유다. 원숭이는 인간과 DNA가 가깝다. 피그미 마모셋 같은 작은 동물이라도 어엿한 영장류인 것이다. 인간의 감기가 고양이나 개에게 전염되는 일은 일단 없지만 원숭이에게는 전염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하쿠로는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원숭이를 바라보며 어디가 안 좋아서 왔나? 아파? 아니면 다친 건가? 라고 물었다. 보호자 여자의 대답은 움직일 때 동작이 좀 이상해요. 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아하 하고 이해했다. 우선 전염병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가게야마 모토미에게 X선 사진을 찍어보라고 지시한 것이 30여 분 전의 일이었다.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작은 균열이 보이죠? 하쿠로는 사진의 일부를 가리켰다. 피그미 마모셋의 하지 쪽이다. 대퇴골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몸동작이 이상했던 거예요. 보호자 여자는 아 하고 놀란 소리를 올렸다. 어느 틈에 그런 곳에 어디선가 떨어져서 금이 갔을까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처럼요. 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하쿠로는 사진 전체를 에워싸듯이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골밀도가 낮게 나왔어요. 영양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뭘 먹여요? 그냥 이것저것 주고 있어요. 과일이라든가 비스킷 같은 거요. 원숭이용 사료는요? 아, 그거 여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얘가 절대로 안 먹어요. 맛이 없나 봐요. 혹시 사람이 먹는 것을 그대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자가 태연히 말했다. 하쿠로는 손끝으로 눈썹 옆을 긁적였다. 사람이 먹는 건 맛있으니까 일단 그것에 익숙해진 원숭이는 사료를 먹지 않죠. 하지만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원숭이용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로 꼭 바꾸어줘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어렵지만 우유나 주스를 타서 불리거나 곱게 갈아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섞어주는 식으로 다양하게 연구해서 어떻게든 먹여야 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서서히 사료의 양을 늘려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정말 먹을까요? 어떻게든 바꿔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몸이 버텨내질 못해요. 좀 더 심한 골절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쿠로는 여자의 손 안에서 조그맣게 몸을 웅크린 원숭이를 가리켰다. 우선 칼슘제와 비타민 D를 처방해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이도록 하세요. 아참, 자외선 라이트는 설치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역시 모르는구나. 하고 하쿠로는 맥이 빠졌다. 원숭이를 기르는데 자외선 라이트는 반드시 필요하죠. 우선은 케이지를 가능한 한 햇빛이 드는 쪽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빨리 자외선 라이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사줄 것 같은데. 네,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잘 돌봐주세요. 피그미 마모셋을 안고 여자가 문을 향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하쿠로는 의자를 빙 돌렸다. 책상을 마주하고 처방전을 썼다. 요즘 다시 원숭이 환자가 많아지는구나 하고 내심 혀를 찼다. 원장 이케다는 전직 동물원 수의사라서 다양한 동물을 진료하는 것을 이 병원의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하쿠로의 입장도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불만이 없잖아 있었다. 아주 귀엽던데요. 뒤에서 불쑥 말을 건네오는 바람에 하쿠로는 흠칫 놀랐다. 돌아보니 가에데의 얼굴이 있었다. 오늘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회색 니트 원피스 차림이었다. 갈색 코트와 핸드백, 그리고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느 틈에 들어왔어요? 허벅지와 불룩한 가슴 쪽으로 자꾸만 시선이 가려는 것을 꾹 참으며 하쿠로는 물었다. 방금 그 귀여운 손님과 교대로 들어왔죠. 손님이 아니고 환자예요. 귀여운 것 같아도 원숭이란 놈은 여간 사나운 게 아닙니다. 원숭이 말고 보호자 얘기예요. 젊고 귀여운 여자던데. 아, 하고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은 되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많아요. 게다가 돈도 많고요. 네? 왜요? 가이데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대부분 후원자가 있거든요. 하쿠로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아가씨 아마 긴자 근처의 호스티스일걸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남자친구를 졸라 원숭이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원숭이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기한 원숭이는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 원숭이는 아마 밀수품일 거예요. 정식 펫숍에서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를 때 자외선 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죠. 원숭이 밀수라니, 그런 걸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 아가씨의 후원자는 아마도 이거. 하쿠로는 검지로 자신의 뺨을 쓱 긋는 신용을 했다. 가에데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었다. 수의사도 이래저래 경험이 많아야겠네요. 그거야 수의사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때 문이 드르륵 열리고 접수처에서 가게야마 모토미가 나타났다. 하쿠로와 가에데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얘기하시는 중이었나요?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제 끝났어요. 아, 가에데 씨는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려줄래요? 하쿠로의 말에 가에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갔다. 하쿠로는 피그미 마모셋을 위해 써둔 처방전을 집어 가게야마 모토미에게 내밀었다. 처방전을 흘끔 들여다본 뒤 그녀는 입술 끝을 삐뚤음하게 틀었다. 오늘도 데이트예요? 데이트라니 그냥 친척집에 데려다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가게야마 모토미는 대답 없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릿느릿한 말투로 가슴이 라고 소곤거렸다. 꽤 크던데요? 하쿠로는 흠칫했다. 가에데가 진료실을 나갈 때 그야말로 한순간 그녀의 가슴 쪽에 시선을 던졌을 뿐인데 이 조수는 눈도 빠르게 그걸 본 것인가? 가슴이라니 무슨 가슴? 원숭이의? 짐짓 시치미를 뗐지만 가게야마 모토미는 뻔히 다 안다는 것처럼 쓱 흘겨본 뒤에 말없이 접수처로 사라졌다. 동물과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요. 나도 시애틀에 돌아가면 뭔가 길러볼까? 어떤 게 좋을까요? 지하철이 출발하자
옆자리에 가이데가 말했다. 글쎄요. 개나 고양이? 에이, 그건 너무 흔하잖아요. 그거 어때요? 미니피그. 승무원 시절에 제 친구 집에 그 녀석이 있었는데요. 진짜 귀여웠어요. 의외로 똑똑하고 깔끔하고 길들이기도 쉽다고 하던데요. 그 친구 집이 몇 평 정도나 되죠? 그냥 보통 원룸이에요. 가이드 씨가 마지막으로 그 미니피그를 본 게 언제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2년쯤 전인가? 그때 미니피그의 크기는요? 이 정도였어요. 가이드는 양손으로 소형견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 보였다. 요즘 그 친구에게서 미니피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얘기가 전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버렸을걸요? 하쿠로는 즉답했다. 네? 설마, 왜요? 가이데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위 승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목을 움츠리고 작은 소리로 뒤를 이었다. 진짜로 귀엽다고 그야말로 애지중지했었는데요. 미니피그는 1년 만에 보통 80kg까지 큽니다. 개 중에는 100kg이 넘는 놈도 있어요. 그래요? 그건 전혀 미니가 아니잖아요. 일반 돼지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해요. 그에 비하면 미니 사이즈죠. 하지만 그래도 원룸에서 기를 만한 녀석이 아니에요. 먹는 양도 굉장해서 사료값도 무시할 수 없고요. 가이데 씨의 친구는 반년 만에 녀석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대충 어딘가에 내다 버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살처분했기를 빌 뿐입니다. 살처분이라니. 누군가를 위한 맛있는 고기가 되었다고 치죠. 가이데는 김 빠진 표정으로 어깨를 툭 떨궜다. 쇼킹. 반려동물이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으로 뛰어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다른 동물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뭐가 좋을까? 진지한 시선으로 앞을 응시하는 가이데의 옆 얼굴을 보며 의외로 정말 동물을 길러보려는 모양이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시애틀에 돌아가면 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물론 아키토와 둘이서 라는 뜻이리라. 아키토가 무사히 돌아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아니, 믿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쿠로의 마음은 반반이었다. 아키토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상상과 의외로 훌쩍 되돌아와 역시 여자 관계로 티격태격했다는 게 판명되는 싱거운 결말이 번갈아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느 쪽이건 근거 없는 상상일 뿐이어서 더 이상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은 어쨌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 자체를 멈춰버렸다. 그 되풀이였다. 그나저나 그거 선물이에요. 하쿠로는 가이드 옆에 놓인 종이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선물. 아주버님의 충고에 따라서 어란을 준비했어요. 이모와 이모부 아주 좋아하시겠네. 지금 향하는 곳은 준코 이모의 집이었다. 가에데가 꼭 뵙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선물로는 뭐가 좋겠느냐고 묻길래 이모 부부가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아마 저녁 식사 때 하쿠로와 가에데에게도 술을 권할 것 같아서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기로 한 것이다. 도심에서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수십 분을 달려 목적지 역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는 택시를 타면 편리하다. 데이쿠가 재혼하기 전까지 살던 동네였다. 하지만 택시 차창으로 밖을 내다봐도 그리운 풍경은 거의 없었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예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쇼핑몰이 유난히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며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역풍을 맞았는지 작은 상점가는 괴괴하게 가라앉았다. 아주버님도 이모님을 만나는 건 오랜만인 모양이죠.
흥미진진한 듯 거리를 내다보던 가에데가 하쿠로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한 3년 만인가? 하쿠로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이모부가 대학교 일을 그만두실 때 퇴임 축하라고 해서 나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외부에서 식사를 했죠. 마지막으로 이모 집에 가본 건 내가 대학 졸업한 직후였으니까 벌써 13, 14년 전이군요. 무사히 졸업한 것을 보고하러 갔었다. 그 이후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일은 있어도 좀처럼 서로 얼굴 볼 일은 없게 되었다. 아키토 씨는 어땠을까요? 그 녀석도 거의 왕래가 없었을 거예요. 이모에게서 아키토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키토가 뭐라고 지내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예요. 아휴, 그래요? 친척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정기적으로 연락드려야겠네요. 그런 기특한 말씀을.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집안 사람들 만나는 건 별로예요. 어린 시절에 신세를 졌으니 이모 부부는 다르지만. 그거 안 좋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남은 역시 남이에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말에 하쿠로는 가에데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러고 보니 가에데 씨의 집안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본 적이 없네요. 언니와 오빠와 여동생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부모님은요? 두 분 다 건재하세요. 집은 어디예요? 도쿄 가스시카에서 꼬치구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국제전화로 알려드렸죠. 그러고도 용케 꾸지람을 안 들었군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세요. 가에데는 태연히 말했다. 두 분도 야반도주라 하다시피 결혼했다는 사연이 있어서요. 귀국한 뒤에 인사는 다녀왔어요. 가에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왜냐고 하쿠로는 물었다.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변경됐다고 메일로 여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인사는 꼭 아키토 씨와 함께 가야 하잖아요. 가에데의 말을 듣고 하쿠로는 문득 가슴속이 뭉클해졌다. 아키토는 무사하다. 분명 돌아올 것이다. 그런 신념이 그녀를 환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하쿠로는 시선을 차창 밖으로 던졌다. 앞쪽에 작은 우체국이 보였다. 그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바로 옆에 일방 통행길로 들어갔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 때 수없이 드나들던 길인데 어른이 되어 바라보니 그야말로 좁디 좁은 골목이었다. 양쪽으로는 민가가 이어졌다. 작은 대문이 달린 단층집 앞에서 발을 멈췄다. 가네이와라고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얀 카디건을 걸친 준코가 웃는 얼굴로 나타났다. 어서 와라, 어서 와 라고 춤추듯이 달려왔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하쿠로가 머리를 숙였다. 준코는 두 사람을 거실로 맞아주었다. 오래 써서 낡아버린 소파에서 가네이와 부부를 마주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대바람에 맥주로 건배부터 했다. 준코는 차를 내오려고 했지만 가에데의 선물이 어란이라는 것을 알고 이모부 겐조가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술로 하자고 한 것이다. 어차피 마실 술인데 일찌감치 시작해야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겐조의 주장이다. 이른을 넘긴 나이지만 절차를 따지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는 여전했다. 그나저나 깜짝 놀랐지 뭐야. 아키토가 결혼을 했다니 말이야. 게다가 이런 멋진 아가씨하고. 준코가 흐뭇한 듯 실눈이 되어 웃으면서 가에데를 보았다. 소식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에데가 정중히 사과했다. 죄송할 게 뭐 있나? 얼마나 멋있어, 외국에서. 게다가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리다니. 하쿠로,
그렇지. 네, 그렇죠. 합리성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뛰어난 선택이었어. 겐조가 나스의 소새끼를 모방해 기르고 있다는 백발 섞인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요란한 결혼식이나 피로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경제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네. 자리 순서가 이러니 저러니 인사 순서가 어떻고 저쩌고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뒤얽힌 수많은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짓이야. 그렇고 말고 만일 일본에서 식을 올렸다면 야가미가의 친족들이 죄다 나서서 어지간히도 잔소리가 많았을 거야. 우리는 아예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저도 초대받지 못했겠죠. 하쿠로의 말에 아이 설마요 라고 가이데가 등을 고추 세우며 말했다. 국내에서 결혼을 올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건 아주버님을 초대하지 않을 일은 절대 없어요. 이모님과 이모부님도 꼭 참석해 주세요. 가이드 씨가 야가미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준코가 조곤조곤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그 사람들 자존심이 세고 폐쇄적인 데다가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보, 그런 얘기를 하면 새 신부가 겁을 내지.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이데 씨는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하고 어쨌든 함께 살아야 하니까 예비 지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 준코는 가이데에게 동의를 청했다. 네, 크게 참고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이데는 병을 들어 겐조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아키토 씨는 이모부님께 수학을 배웠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이 자주 얘기했어요. 그랬나? 아닌 게 아니라 아키토의 수학적 재능을 맨 처음에 알아본 건 나였어. 겐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하얀 거품을 수염에 매단 채 말을 이어갔다.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미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해버린 녀석이야.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기억은 없어. 그래도 아키토 씨는 이모부님 댁에서 수학을 공부했다고 하던데요. 겐조는 준코와 얼굴을 마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지. 아키토 혼자 내 방에서 공부한 거야. 수학 관련 자료와 책이 많으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하나씩 읽어보는 사이에 흥미를 갖게 된 모양이야. 아키토가 우리 집에 오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 그랬군요.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야. 뭐 한마디로 천재였어. 야스하루 씨는 아들이 그런 말을 듣는 걸 싫어했지만 야스하루는 아키토는 천재가 아니다 라고 매번 손사래를 쳤던 것은 하쿠로도 기억하고 있다. 천재는 행복해질 수 없다 라고도 했다. 문득 어제 가이데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야스하루 씨가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 연구했다는 거 이모부와 이모는 아셨어요? 얘가 아직도 야스하루 씨라고 하네. 준코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좀. 그렇다고 이제 세상 호칭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보다 알고 계셨어요? 겐조에게도 재차 물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면 영화 레인맨이지. 지적 장애가 있는 대신 다른 방면에서 천재성을 발휘한다는 거. 하지만 야스하루 씨가 그런 연구를 했다고? 아니, 나는 알지 못했어. 나도 몰랐어. 그런 연구를 했었어? 그런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처음 알게 되었다는데요. 하쿠로는 어제 가이드에게서 들은 야스하루와 데이코의 만남을 짤막하게 설명했다. 그래,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준코가 말했다. 언니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어. 하지만 어떤 친구인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네. 어쩌면 그건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세상 떠난 남편의 그림 덕분에 만나게 됐다는 얘기, 남들에게 하기 쉽지 않잖아.
야스하루 씨는 아버지 그림을 보고 서번트 증후군의 경향을 느꼈다고 하던데 뭔가 짐작되는 것은 없어요? 부부는 다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니, 라고 겐조가 고개를 저었다. 너희 아버지와는 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점은 없었어.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이드는 곤혹스러운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키토 씨도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화랑에서 발견한 그림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좀 이상해. 너희 아버지 그림은 세상 떠나기 몇 년 전부터 어떤 화랑에서도 걸어준 적이 없어. 그림을 봤다고 쳐도 그건 아마 다른 정수였을 거야. 준코의 말에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그림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은 데이코에게서도 들었다. 실제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가에데가 물었다. 궁금하면 한번 볼래? 준코의 물음에 봐도 돼요? 라고 가에데가 눈을 반짝였다. 되지 물론. 하쿠로도 괜찮지? 네,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도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거실과 이어진 다다미 방에 장지문을 열었다. 하쿠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5평 남짓한 방에 가즈키오의 그림이 줄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액자에 담긴 그림이 있는가 하면 캔버스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하쿠로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침부터 준비했어. 아, 그러셨구나. 하쿠로는 방에 들어가 그림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가즈키요가 사망한 뒤에도 집 안에 보관했었지만 데이코가 재혼할 때 모두 외갓집으로 실어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코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야스하루가 그림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하쿠로에게 물었다. 하쿠로는 준코와 상의해 일단 이모 집에 맡겨두기로 했다. 바로 옆에 있는 액자를 손에 들었다. 복잡한 무늬로 뜬 레이스 위에 오래된 동전, 시계, 만년필이 자유롭게 놓인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기억에 남은 몇 장 안 되는 그림 중에 하나였다. 우와, 대박! 어느새 등 뒤에 와 있던 가이데가 감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거 정말 그림이에요? 완전히 사진처럼 보이는데요. 상당히 잘 그려졌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정도의 사실화를 그리는 화가는 아주 많아요. 하쿠로는 한숨을 쉬며 액자를 내려놓았다. 이런 그림을 보고 서번트 증후군을 의심할 것 같진 않은데. 다른 그림도 얼추 확인했다. 낯선 그림도 몇 점 있었지만 느낌은 모두 거기서 거기였다. 이모부와 이모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작품은 못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글쎄, 준코는 남편 쪽을 돌아보았다. 어떤 그림이지? 겐조가 물었다. 그게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좀 더 추상적이고 기하학 무늬 같은 그림이었죠. 그 그림이라면 작자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희 아버지가 그런 그림을? 아니야,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 언니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고. 어머니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이었어요. 어떻든 그 그림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요. 아, 그렇다면 너희 엄마가 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심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손을 댔던 작품이다. 미완성이라고 해도 소중히 보관해두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림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낼까? 이제 슬슬 진짜 술을 마셔야지. 모처럼 가이데 씨가 좋은 어란을 들고 왔는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겐조가 말했다. 네, 좋죠. 좋아요. 준코가 주방으로 사라졌다. 하쿠로는 가이드를 보았다. 그녀는 조금 전과는 다른 그림을 손에 들고 있었다.
마음에 든 그림이라도 있어요? 그 여보 얼굴에 물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그림을 하쿠로 쪽으로 향했다. 찌부러지고 낡은 야구 모자를 그린 그림이었다. 자이언트 팀의 모자다. 그 모자를 본 기억은 없지만 챙에 작게 하쿠로라고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아주버님에게 역시 아버지는 이 한 분뿐인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하쿠로는 턱을 끄덕였다. 나한테는 한 분이면 충분해요. 어머니에게는 새 남편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가이드는 살짝 어깨를 움츠리더니 말없이 그림을 내려놓았다. 준코가 아침부터 준비했다는 요리가 식탁에 차려지고 겐조는 비장의 술이라는 나다 청주를 꺼내왔다. 유리 공예품 술잔에 따라서 입에 머금자 풍윤한 향기가 목구멍을 거쳐 콧속까지 퍼졌다. 냉주는 술술 넘어가는 통에 적당히 절제해가며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쿠로는 연거푸 석 잔이나 마셔버렸다. 그나저나 새색시만 귀국시키고 정작 신랑은 못 오다니 아키토가 어지간히 바쁜 모양이네. 눈 주위가 불그레하게 물든 준코가 말했다. 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참이라 이런저런 트러블이 많아서요. 가이드가 죄송하다는 듯 양 눈썹을 늘어뜨리며 말했다. 지금은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 인생에는 그런 시기가 있는 법이야. 번거롭게도 하필 그런 때일수록 부모님이 쓰러지고 아이가 아프고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당당한 어른이 되는 거야. 아키토에게 이쪽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뛰어달라고 전해줘. 겐조는 약간 혀가 꼬부라진 말투였다. 하지만 유감이야. 오랜만에 아키토와도 한잔하고 싶었는데. 이모부님은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의외로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물론 대학에는 나가지 않지만 수학이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학문이거든.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 우와, 어떤 연구인데요? 리만 가설이라는 것인데 들어본 적이 있나? 리만? 셀러리만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이드가 진지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하쿠루는 하마터면 입에 넣은 술을 뿜을 뻔했다. 겐조는 술잔을 입으로 옮기며 쓴 웃음을 지었다. 리만 가설이란 수학계의 최대 난제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의 난제.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인생을 걸고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어. 연구가 인생의 모든 것이군요. 그러면 외출은 별로 안 하세요? 그렇지. 운동 부족이 되니까 산책이라도 하라고 이 사람이 자꾸 몰아치는데 난 아무래도 좀... 겐조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대부분은 집에만 계시겠네요. 그렇지. 실은 이번 달 7일에 아키토 씨가 이모님 댁에 전화를 했었어요. 가에데가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집을 비우셨던 모양이죠. 7일? 겐조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허리를 틀었다. 벽에 달력이 길게 걸려 있었다. 7일 몇 시쯤이었지? 여기 집으로 전화했었어? 아마 오후였을 거예요. 이쪽 집 전화로 걸었다고 했어요. 제가 찾아뵙기 전에 미리 인사라도 해야겠다면서요. 겐조가 준코 쪽을 향했다. 7일이라 내가 뭘 했었지? 그날이라면 나는 외출했어요. 친구가 불러서 기모노 전시회에 갔었어. 아, 그날이야? 그렇다면 나는 외출한 적이 없어. 내내 집에 있었지. 전화한 게 정말 7일이었나? 아키토 씨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차가 있어서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가이데는 빙긋 웃었다. 언제든지 다시 전화하라고 해. 목소리라도 듣고 싶으니까. 준코의 말에 네 하고 가이데가 힘차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쿠로는 가슴속에 뭔가 떨떠름한 것이 첩첩 쌓이는 것을 느꼈다. 잔을 기울이는 참에 곁눈으로 흘끗 가이드를 보았다. 그러자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의 갈색이 감도는 눈도 그에게로 움직였다. 하쿠로는 시선을 돌리고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얇게 썰어낸 어랑과 무가 접시에 차려져 있었다. 젓가락으로 2가지를 포개 얹어 입에 넣었다. 밤 9시를 지났을 무렵에 하쿠로와 가이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주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러 오렴. 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준코가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쿠로는 인사를 건넸다. 가이데 씨도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놀러와. 그리고 야가미가의 친족 모임 잘해봐. 어떻든 당당하게 나가야 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이데는 가슴 앞에서 2손을 부르짖었다. 준코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다. 좋은 분들이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셔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아주버님,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안에서 가이데는 웨이브 머리를 숙였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즐거웠어요. 요리도 맛있었고요. 그래요. 아주버님은 중간부터 말수가 부쩍 줄어들으셨죠.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일이라도 있었어요? 둔감한 것처럼 보여도 주위를 관찰하는 시선은 날카롭다. 역시 이 여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실은 그녀에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귀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역에 도착해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다. 크게 붐비는 건 아니지만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하쿠로는 팔짱을 끼고 자는 척하면서 이따금 가이데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맞은편 좌석 맨 끝에 앉은 그녀는 다른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있었다. 결국 2 사람이 말을 나눈 것은 지하철을 내린 뒤였다. 개표구를 나서자마자 긴히 물어볼 게 있다면서 하쿠로는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키토가 이모님 집에 전화했다는 얘기. 그게 왜요? 가이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침이 떼지 말아요. 이번 달 7일이라면 아키토가 행방을 감췄던 날이에요. 그날 아키토가 이모님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 해도 가이데 씨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가이데가 흘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 지금까지 보인 적이 없는 차가운 빛이 서린 것을 깨닫고 하쿠로는 주춤 뒷걸음질을 칠 뻔했다. 그녀는 말없이 시선을 획 돌렸다. 하쿠로는 2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쪽을 보고 얘기해봐요. 가이데는 다시 도전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이어 왼손으로 하쿠로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다. 이거 놔요. 배를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그 순간 약지를 휘감은 뱀의 눈이 붉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쿠로는 얼떨결에 어깨를 잡았던 손을 놓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아키토가 전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왜? 가에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요하는 기미도 없었다. 지그시 하쿠로를 응시하는 눈에는 여유가 있었다. 마치 그의 도량을 평가해보는 것 같았다. 추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상상한 것을 말해볼까요? 그러시죠. 라는 듯 가에데가 턱을 슬쩍 움직였다. 그건 명백히 알리바이 확인이에요. 7일에 이모부와 이모의 행동을 확인해 보려는 것. 그렇죠. 혹시 이모와 이모부가 아키토의 실종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에데는 눈썹을 치켜들며 입가를 풀고 웃었다. 관계가 없다는 근거라도 있나요?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라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진심이죠. 나는 지금 남편이 행방불명인 상황이에요. 웃음을 띤 제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게다가 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쿠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가미가의 친족 모임에서도 똑같이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필요하다면. 알았어요. 그렇다면 약속 한 가지 합시다. 어떤 방법을 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나한테는 미리 말을 해요. 절대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쿠로는 가에데의 얼굴을 가리키며 알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았어요. 손을 내리고 하쿠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래다 줄게요. 택시 잡읍시다.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가이드가 손을 들어 빈 택시를 세웠다. 아주버님, 그러면 연락 주세요. 공손히 머리를 숙인 뒤 잘 가라는 인사와 함께 차에 탔다. 달려가는 택시를 하쿠로는 지켜보았다. 뒷좌석의 웨이브 머리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